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채영입니다. 오늘은 공인노무사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인노무사가 되는 방법은 이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합격하세요. 네, 시험은 총 1차, 2차, 3차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실상 2차 시험만 합격을 하면 3차 면접은 거의 불합격자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차까지가 고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무 3차까지 합격을 하고 나면 이제 수습 교육을 받게 되는데 수습 교육을 받고 직무 개시 등록 자격증을 해야 노무사로서 직무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무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큰 자격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결격 사유는 가지면 안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미성년자는 안타깝지만 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른이 된 다음에 오세요. 네, 그 이외에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또는 파산 선고 등과 같이 법률적으로 공무원과 관련된 그런 공무원에 준하는 결격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결격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시험 자체에 응시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아마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 대부분들은 이러한 사항에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크게 특별한 자격 없이 전문직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노무사를 생각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략적인 시험 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12월 연말쯤 되면 다음 연도에 차년도 시행 공고가 나타나게 됩니다. 노무사뿐만이 아니라 큐넷, 즉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대부분의 시험을 보아서 빠르면 11월, 늦어도 12월 중에는 차년도 공고를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3월 달에 1차 접수를 하게 되고요. 5월 달에 1차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6월 달에 그 결과를 가지고 7월 달에 2차, 3차를 동시에 접수하게 됩니다. 이때 금액은 똑같아요. 2차나 3차나. 네. 그래서 시험을 이제 9월 달에 2차 시험을 치고 이제 곧 11월 중에 2차 합격자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월에 3차 시험을 보고 12월 중에 최종 합격자를 나타내면 바로 1월 달부터 1개월간의 집체교육과 5개월간의 법인에서 수습교육을 받아서 노무사로서 직무 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시험이 저 때만 하더라도 이제 4월 말, 5월 초, 그 다음에 8월 중순 정도에 쳤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2019년도에 시험이 대거 뒤로 밀렸다가 다시 회복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지금 9월 10일,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9일과 9월 10일에 시험을 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시험이 좀 더 당겨질 수도 아니면 그대로 9월로 정착할 수도 있겠는데 정확한 일정은 이제 곧 12월에 나온 차년도 시행 공고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은 특이하게 2차는 이틀간 양일에 걸쳐서 치신다는 점이 조금 특이한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차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라고 본다면 2017년도 이전에도 한 3,000명 정도는 2,000명에서 3,000명 정도는 응시를 하다가 최근 7년 동안 아주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응시 인원이 이렇게 많아지는 데는 전문직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미 회사를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잠시 휴직을 하고 내지는 예전에 노무사는 아니었지만 다른 전문 자격증을 준비하던 사람들이 다시 시험에 응시하는 등 최근에 전문직 시험 자체에 응시 인원이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노무사뿐만이 아니라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일부 몰리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응시 인원에 대해서 합격률 자체는 약간의 변동폭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한 50%에서 60%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전문직 시험치고는 굉장히 1차 시험 합격률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응시 인원이 너무 많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절대평가 형식으로 커트라인을 하다 보니까 2차 시험에서 합격률은 종전과 똑같이 10%인데 합격자 수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던가 그건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2023년에 1차 시험 합격률은
확 낮아진 35% 정도로 주저앉았습니다. 근데 응시 인원은 2022년이나 2023년 모두 거의 10,000명 정도 응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은 10,000명 정도 많은 사람들이 응시를 할 것 같고 합격률은 조금 더 낮아지도록 업무 그 시험 조율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크게 대표적으로 4가지 사항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일단 2년 이내에 영어 시험 성적표가 필요합니다. 이 시험 성적표가 있어야 1차를 응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2024년부터 1차 시험이 대폭 달라집니다. 이 부분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최종 합격을 위한 1차의 전략. 그러니까 1차만 합격을 하고 2차는 2차 때 고민해야지 라고 하면 조금 합격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1차부터 어떻게 하면 최종 합격까지 가장 빠르게 달려가는지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1차 합격률이 아무리 높다 한들 결국 최종 합격은 2차에서 당락이 좌우되거든요. 그러면 1차는 어떻게 해야 확 빠르고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는지 그 노하우도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영어 성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익, 토플, 탭스, GTELF 등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요. 시험에 따른 차이는 없고 다만 최근 2년 이내에 시험 성적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정기 시험만 인정되고 수시 시험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그러니까 수시 시험으로 특별히 열리는 공고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토익이나 GTELF를 많이 치는데요. 아무래도 토익이 좀 익숙하고 학교의 졸업시험 요건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응시 인원이 많아서 익숙해서 치는 시험이 많은 것 같고 거기에 반해 토익이 시험 성적표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다 보니 GTELF는 좀 빠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토익을 보는 경우도 있고 GTELF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시험 간의 성적에는 무차별함으로 본인이 편하거나 익숙한 방향으로 영어 시험을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부터 어떤 점이 가장 많이 바뀌냐면 시험 과목은 똑같은데 과목 간의 응시 항목 수와 응시 시간이 굉장히 대폭 달라집니다. 원래 202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한 과목당 25점, 총 5과목으로 125문항을 125분간 봤는데 2024년부터는 한 과목당 40문항으로 총 200문항, 총 200분에 걸쳐서 시험을 치게 됩니다. 아무래도 25문항에서 40문항으로 문항 수가 늘어나고 시험 응시 시간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어려워지고 난이도가 더 높게 느껴질 게 당연한데요. 그러다 보니 합격률도 응시 인원에 비해서 35%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어떤 게 달라지냐면 사실 시험의 과목 자체는 달라지지 않아요. 다만 과목 수가 문항 수가 25문항에서 40문항으로 늘어나면서 과목 간에 출제되는 비중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 노동법 1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근로자 파견 등에 관한 법률, 기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7, 8개 정도의 법률이 있는데 25문항 중에서 노동법에서 한 13문제에서 17문제 사이로 대부분이 출제가 되고 나머지 법률은 하나에서 2문제 이 정도로 출제됐는데 40문항으로 늘어나면 이게 근로기준법만 30문항 내겠다 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파견법은 5문항을 내고 기간제법도 4문항을 내고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비중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홀하게 했었던 나머지 이런 기타 법률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전면 개정이 되면서 법률 조문도 거의 시행령까지 합치면 거의 1,000조가 넘을 정도로 법률이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런데 물론 거기 있는 구석에 있는 걸 내지는 않겠지만 그냥 평범한 법조문 중에서 한 개를 내더라도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 개를 맞추자고 이거를 다 안 보시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내년에 2024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과연 몇 문제가 출제될까? 한 문제가 출제될까? 아니면 5문제가 출제될까? 산업안전보건법을 다 볼까? 그냥 볼까? 여기에 대한 전략적 판단도 반드시 필요한 거죠. 산업안전보건법을 제가 예를 든 이유가 뭐냐면 산업안전보건법이 노동법 1 중에서 가장 시험 범위가 법률 조문이 많고 그리고 가장 생소한 데다가 가장 복잡하고 2차에는 나오지 않는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합격을 하기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과목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2차 시험에 연관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입을 해야 될지에 대한 비율 차이가 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시험의 전략을 굉장히 잘 짜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비중 자체가 달라질지언정 아주 크게 대폭적으로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은 여전히 10문제만 내고 나머지 법에서 모두 30문제를 낸다는 조금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노무사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될 법이 바로 근로기준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이전 법률에서 임금채권보장법이라던가 근로복지기본법과 같은 평소에 좀 소홀하게 대했었던 이 법률이 몇 문제 나올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깊게 나올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2023년에 1차 시험을 떨어지신 분 내지는 2024년에 새로 노무사 시험을 진입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한 적정한 선을 잘 맞추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나와 있는 또 인터넷 강의나 이런 다른 강사님들의 의견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조정법 등의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등에 대해서는 판례까지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어떻게 1차를 합격을 한다고 할지언정 2차에서 결국 판례를 써야 되거든요. 답안지에 쓰려면 1차 때 최대한 판례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외울 수 있을 만큼 중요한 키워드를 외워두는 것이 1차 합격뿐만 아니라 2차 합격까지 최종으로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근로기준법,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같은 경우에는 판례까지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되고 그 외 법률은 법과 시행령까지만은 확실하게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1차 시험을 최종 합격을 위한 1차 전략이 무언가를 본다면 일단 이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차 시험, 노무사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커멀 시험이다,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이다 라는 농담 내지는 약간 비하가 있을 정도로 합격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전문직 시험 중에서 합격률이 유난히 높은, 사실 2명 쳐서 1명이 붙을 정도로 1차 합격률이 높다는 말은 사실 전문직 치고는 조금 말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뭐 어쨌거나 이때까지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시 인원이 가장 대폭적으로 늘어난데도 바깥에서 보이는 1차 합격률이 높은데 야 2명 중에 1명 나도 들어가겠는데? 라는 자신감이 생겨서 노무사 시험에 들어오신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 들어왔죠. 근데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이제 극악의 난이도를 나타내기 시작하는데요. 1차에서 뭐 둘 중에 1명으로 합격을 했다 손 치더라도 2차 합격률은 8%에서 최근 10%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1차 합격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사람들 중에서 10명 중에 1명 들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해보면 30명이면 3등 안에 들어야 되고 10명이면 1등을 돼야 되는데 그 경쟁률이 사실 쉬운 경쟁률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시험에서 빠르게 합격하시는 아주 뛰어난 노무사 분들도 겠지만 본의 아니게 이런 평균의 함정에 빠져서 오랜 수험 기간을 갖는 장수생 수험생들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법률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외울 만큼 외우려면 절대적인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게다가 시간이 들어가고 그 10%라는 경쟁률이 있기 때문에 결국 약간은 장수생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먼저 살펴보면 그 2018년부터 최소 합격 인원이 300명이 됐어요. 그 전에 250명이었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그 전과 다르게 합격률이 한 1.5%로 이렇게 뛰긴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워낙 응시인원이 많아지다 보니 상대평가의 특성상 표준 편차 점수에다가 표준 편차 점수 한 1에서 1.5 정도로 곱하기 되니까 400명이 훨씬 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최저 합격 인원이 300명인데 불구하고 합격 인원이 500명, 527명인가? 500명이 넘는 인원이 2차에서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에 합격률을 대거 떨어뜨린 35%까지 떨어뜨렸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때까지는 1차 시험이 쉬워서 들어왔었던 사람들도 이제는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 하고 지레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지뢰 나갈 수도 있지만 결국 버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결국 1차 시험도 어려워지고 2차 합격은 여전히 어려운 상태로 남아서 최종적으로 노무사가 되기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뭐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300명 안에만 들면 된다라고 보는데 평균적으로 점수로 봤을 때는 평균 60점 이상은 합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차 같은 경우에. 1차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2차 시험에 60점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2차가 관건인데 1차에 너무 많은 힘을 빼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소홀해서도 안 되는 게 바로 1차 시험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영어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합격 기준에 달한 성적표로 가름합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 전이니까 2022년 1월 1일 이후에 공인 성적을 제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에 나오는 시행 공고를 확인해 보셔야 될 거고요. 이 1차 시험의 특징이 절대평가입니다. 즉 뭐냐면 100명이 시험 치든 1000명이 시험 치든 10,000명이 시험 치든 그냥 합격한 그 점수 있는 사람만 뽑겠다라는 뜻인데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과목이 40점 미만이면 꽈락. 그러면 그 다른 과목이 100점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0점은 넘었지만 평균을 했을 때 60점 미만이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과목을 지나치게 소홀하거나 어떤 한 과목만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도 합격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이 시험에 나온 과목은 골고루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평균 60점 이상은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과목엔 두 개의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학 원론 그리고 경영학 개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과목은 예전에는 여기도 그냥 똑같이 한 개당 뭐 1점 이렇게 점수를 평가했었는데 이게 선택 과목 간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어떤 때는 경제학 원론이 너무 쉽다. 어떨 때는 경영학 개론이 너무 쉽다. 이러면 그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에게 특수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인노무사의 1차 시험에는 선택 과목 간에 표준 점수를 도입을 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선택했든지 간에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이득을 보고 쉬우면 쉬운 대로 손해를 보지 않는 표준 점수 제도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이 과목을 아무리 잘해도 여기에서 점수를 얻어서 나머지 과목의 점수를 보태기는 힘들다라는 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경영학 개론이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내가 100점을 맞았어. 그러면 와, 나 40점이나 생겼으니까 다른 과목에 점수 부족한데 밀어 넣어줄 수 있겠구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 과목은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하든지 간에 고득점 맞는 거는 표준 점수의 특성상 좀 어렵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경영학 개론이든 경제학 원론이든 어떤 과목을 선택해도 무차별하지만 본인에게 조금 더 익숙해서 1차 시험에 품을 덜 들이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차와 2차를 바로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최종적인 수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1차 시험을 3개월 만에 합격했어요. 근데 그 2차 시험까지 5년 걸렸어.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1차 시험을 예를 들어 한 번 미끄러졌다고 하더라도 최종 2차까지 한 번에 붙는다라고 하면 최종 3년 만에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시험을 합격을 해야 2차 시험을 보는 건 맞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2차 시험을 합격할 수 있도록 1차부터 고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1차와 2차 선택 과목을 제가 테이블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1차는 경영학 개론과 경제학 원론, 2차는 경영조직론과 민사소송법, 노동경제학입니다. 그런 경우에 과목의 유사성으로만 본다면 경영학 개론과 경영조직론이 경제학 원론과 노동경제학이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똑같으면 1차, 2차를 구분해서 내는 이유가 없겠죠. 실제로 과목 간 그 특성상 경영이라는 점에서의 특성, 경제라는 면에서의 특성은 있지만 사실 시험에 있어서 아주 큰 이득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시험을 선택하든지 간에 크게 테이블상 큰 차이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시험을 한번 겪어본 입장으로서는 경영학 개론과 경영조직론은 추천하는 조합이고 경제학 원론과 노동경제학, 경제학 원론과 경영학 개론과 노동경제학 정도는 제가 추천드리는 조합입니다. 민사소송법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민사소송법이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법 자체가 어렵습니다. 기본 이 과목 자체가 어려운 거는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조문이 많고요. 그리고 나중에 노무사가 됐을 때를 생각을 해본다면 노무사는 소송 대리권이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민사소송법을 해도 이걸 들고 법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어려운 과목을 선택을 해서 소송 대리권도 없는데 이걸 선택을 한다. 나중에 로스쿨을 가시면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냥 노무사 시험 자체만 합격을 하고 그 이후에 법인 생활이나 인하우스 노무사로서 생활하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리걸 마인드가 굉장히 뛰어나 나는 소송 잘할 수 있어 선택하세요. 본인에게 가장 맞는 과목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경영조직론과 경영학개론을 추천하는 이유는 가장 많은 학생이 신청하는 과목이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신청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수험생 풀이 넓으면 표준 편차 점수나 표준 점수에 있어서도 특별한 이득은 못 보지만 특별한 손해도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큰 풀 안에 들어가서 점수를 따내는 것이 점수적으로는 유리하다는 면에서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매년 시험의 선택폭은 다르지만 일단 경영학개론은 한 80% 이상은 1차에서 경영학개론을 선택을 하는 편이고요. 2차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조금 달라졌는데 경영조직론이 약 60%, 민사소송법이 약 25%, 노동경제학이 한 15% 정도 선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시험의 노하우입니다. 결국 저는 개인적으로 다들 켜말이라고 부르는 이 1차 시험에서 저는 상당히 고배를 마셨거든요.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일단 왜 그랬냐면 전 참고로 법학과 출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영학과 출신도 아니죠. 그래서 이 시험 과목에 있어서 뭔가 전공에 있었던 과목의 특수를 누리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완전 맨땅 헤딩, 네, 노 베이스가 전혀 없는, 기초가 없는 상황에서 노무사 시험을 진입을 했는데 1차 시험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어려웠나라고 생각을 해보니 법학 과목의 특성상 법에는 특정 단어의 특정 뜻을 담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뭔가 하면 영어로 봤을 때는 can과 must 이거 아니냐. 하지만 뭐 한국말로 했을 때는 뭐 할 수도 있고 해야 할 수도 있고 뭐 이 정도로 그냥 얼버무리는데 법률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해야 한다는 안 하면 큰일 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정확하게 숙지를 하지 못하고 맞아 그런 내용이 있었지 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내용만 익숙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걸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할 수 있죠. 보는 내용이 생소하고 또 까먹으니까요. 그런데 회독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좀 더 정확하게 외워야 할 부분은 바로 이게 할 수 있는 내용인지 해야 하는 내용인지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내용을 해야 한다로 바꾼다던가 해야 한다를 할 수 있느냐로 바꾼다던가 마치 처음에 시험을 응시하게 되면 이 내용은 뭐 이런 걸 내고 그래 뭐 이런 말장난을 시험을 쳐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법률적으로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가장 빈출되는 문제이자 어떤 법적인 지식을 갖고 있냐 없냐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뭔가 법률 용어를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노동법률 전문가로 태어날 수 있는 가장 기초의 첫걸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다와 추정한다도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본다는 여전히 법률 용어에서도 간주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본다, 간주한다라는 뜻은 제가 이런 표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실종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실종된 것으로 간주한다,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나와서 나 살아 있어요, 나 안 죽었어요 라고 말을 해도 그 사람은 법률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간주한다란 말은 어떠한 증빙 자료나 근거가 와도 그걸 무뎌질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걸로 법률 사실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추정한다는 뭐냐면 그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힘든 날씨에 배 타고 나가면 죽었겠지 추정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살아서 돌아왔을 때
충분한 증거가 있다. 이 사람이 죽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그 사실을 바꿀 수 있는 게 추정한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의 목숨 가지고 간주한다와 추정한다를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지만 그 정도로 법률에 있어서는 본다와 추정한다, 즉 간주한다와 추정한다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히 민법을 공부를 함에 있어서 추정한다, 본다, 간주한다 이런 단어들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법률적 용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일본식 한자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그냥 딱 보자마자 무슨 뜻인지 모르는 단어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뜻에 대해서 법률적 용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이걸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거나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법률 용어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오히려 법률 용어를 한자에서 한글로 많이 바꾸면서 그 안에 예전에 괄호에 있었던 한자들을 많이 빼버렸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한자를 보고 유추할 수 있었던 내용도 지금은 한글밖에 없기 때문에 유추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률 용어에 있어서는 뭔가 검색을 한다던가 아니면 법률 용어 사전을 펼쳐본다던가 하는 식으로 용어를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제가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법률 용어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일단 이해도 안 되고요. 이해가 안 돼서 암기도 안 되고요. 암기를 해도 자꾸 까먹어요. 그러니까 맨날 틀렸던 데서 또 틀리고 아는 줄 알았는데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노동 법률 전문가로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칼을 뽑으신 분이라면 법률 용어만큼은 매우 정확하게 숙지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높아지는 난이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과목이 25문제에서 40문항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항 자체에서 일단 양이 많이 압도되잖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고 계셔야 돼서 이전보다는 조금 더 1차에 시험의 투입량을 좀 늘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어렵게 내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박스형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겠죠. 옳은 것을 골라라, 틀린 것을 골라라 보다는 다음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내지는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했을 때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런 식으로 박스형 문제가 나타나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문이나 판례를 하나하나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가져가기로 정한 시험 범위를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 높아지는 난이도에 대비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 자격증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다른 타 자격증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시험위원들이 대거 바뀌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거 일이 바뀌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세무사와 회계사인데요. 원래 세무사의 시험위원들과 회계사의 시험위원이 다르고 양쪽은 모두 회계학이라는 과목의 공통점은 있지만 문제풀이 스타일이 달랐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회계사 문항의 스타일이 대거 세무사 스타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회계사 스타일의 문제를 풀어봤다 라고 했으면 시험장에서 조금 덜 당황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험이 문항수가 25문항에서 40문항으로 늘어남에 있어서 그 전에 노무사가 냈었던 스타일의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문항이 늘어났네, 다른 시험에 풀이 없을까라고 알아보면서 타 자격증에 있는 시험 과목의 스타일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참고로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이런 과목 다른 타 자격증도 민법 같은 과목은 공통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크게 부담 갖지는 않으셔도 한번 새로운 스타일에 익숙해지는 연습으로 타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적정한 범위를 확실하게 챙기기라는 내용인데요. 이제 국민연금법 아니면 고용보험 징수에 관한 법률처럼 전반적으로 조금씩 좀 적게 나오고 근데 숫자를 바꿔서 낸다던가 나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아니면 고용노동부 장관, 아니면 행안부 장관 이런 식으로 가장 빈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안 가져가기도 못하고 그렇다고 다 버리기도 못한 그런 범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목의 특성상 2차는 또 안 나와요. 근데 버릴 수는 없어요. 게다가 또 1차가 이제 어려워지는 게 확정됐기 때문에 이러한 소위 말하는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징수법 등등을 챙겨가야 되는데 이때 어디까지 챙겨갈 것이냐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 이때 최소한 이제 법조문이 많은 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법조문은 확실하게 챙기고 시행령 같은 경우는 기출된 시행령을 위주로 챙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신에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조정법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2차 시험에 나오는 과목이기 때문에 1차 시험을 공부를 할 때 판례를 공부할 때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고요. 가능하다면 중요 키워드 위주의 판례를 외울 수 있을 만큼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수업용 법전을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안 했었던 부분인데요. 1차 시험만 치면 되지 어차피 뭐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법전 안 샀거든요. 안 샀는데 이제 이 AI가 아무리 활개친 이 세상도 범접할 수 없는 전문가 자격증을 따시기로 결심을 하셨다면 법전은 끼고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노무사 2차 시험에서 보는 법전 있죠. 수업용 법전은 1차 시험 때 미리 사놓으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 그 법에 이제 민법과 같은 공통 과목에 있는 법률도 있고 게다가 또 이 2차 법전에 이렇게 옆에 딱 이렇게 끼고 있으면 내가 가야 할 길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전도 보는 연습을 해야 좀 빨리빨리 찾을 수가 있거든요. 대충 이런 내용이 있었지라고 하는 것과 법조문을 펼쳐서 이 조문에 있는 것과는 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특히나 법은 일정 부분에 있어서 이 법은 민법 제582조를 준용한다라고 했을 때 582조가 뭐야? 이러면 좀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582조가 뭔지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준용한다고 했을 때 좀 펼쳐보고 이 법이 여기서 이렇게 준용되는구나 저렇게 준용되는구나 여기서 가져오는구나 그래서 연결되는구나를 이해를 하려면 사실상 법전을 좀 끼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휴대폰 어플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시험장에서는 휴대폰 못 써요. 법전으로 봅니다. 그래서 1차 시험 때 법전을 사놓고 동기부여 겸 익숙해지는 용도로 법전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2차 시험입니다. 이게 바로 공인노무사용 2차 법전인데요. 공인노무사 시험은 2차를 이틀 동안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을 첫날 시험 치고 도망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됐는데 그거 앉아 있으려고 하면 진짜 고역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많이 도망가지 마시고 이 2차 시험을 받기 위해서라도 준비가 안 되더라도 끝까지 시험 치는 연습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을 둘째 날 마지막 시험까지 다 치고 나면 법전을 하나씩 줘요. 마지막 시험 하나씩 이제 시험 응시료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법전을 가지고 이 법전을 받겠다라는 그런 굳은 일념을 가지고서라도 2차 시험에 처음 응시하실 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험 치시기 바랍니다. 먼저 2차 시험에 대해서 간단한 개요와 연역적 사고방식, 답안지 연습, 노하우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2차 시험은 양일간 시험 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 9일 토요일과 9월 10일 일요일에 시험을 쳤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시험을 치고요. 최근 한 10에서 20년, 15년 이전에는 토요일을 2회 시험 친 날은 없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8월에서 시험이 9월까지 밀렸는데 내년에도 뭐 여전히 8월에 칠지 9월에 칠지는 이제 시행 공고를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째 날은 노동법 1교시는 노동법 1, 그다음에 2, 그다음에 인사노무관리론을 보는데 예전에 한번 아주 오래전에 노무사 시험 노동법 2를 앞에 냈어요. 그러니까 즉 노동조합법을 1교시에 내고 개별법인 근로기준법 등을 2교시에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사실은 어차피 2차 시험장까지 가는 수험생들이 뭐 1차를 2차 구분 못할까 이런 식기도 하지만 뭐 그거 그렇게 바꿔내는 거 가지고 무슨 난이도 조절이 되냐 괜히 당황스럽기만 하다라고 해서 그때 약간 항의를 받은 이유로 1교시에는 노동법 1, 2교시에 노동법 2가 거의 관례적으로 이제 굳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뭐 시험이 바뀌거나 일부러 당황스럽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노동법은 개별적 노동법과 집단적 노동법, 즉 근로기준법과 같은 개별적, 그다음 노동조합법과 같은 집단적 노동관계법을 1교시, 2교시에 나눠서 보면서 약 75분간 75점의 배점을 시험을 1교시와 2교시에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점심 먹고 나서 인사노무관리론을 이제 100분간 시험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법은 75분씩 2번, 총 150분간 시험을 치고 이제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그리고 선택 과목은 100분간 100점 만점으로 시험을 치게 됩니다. 이때 문항수는 노동법은 이제 내문항, 그다음에 나머지 과목은 세문항인데요. 75점씩 150점이라고 하더라도 뒤에 나오는 산식에 의해서 점수를 보정하기 때문에 노동법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하셔야 결국 최종 합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래도 가장 대표적으로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법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이고 어쩌다가
가끔씩 몇 년에 한 번, 한 10년 나올똥말똥 이렇게 파견과 관련된 법률이 나오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야, 이렇게 시험 범위가 이렇게 많은데 나 시험 칠 때 갑자기 고용보험법이 나오면 어떡하지? 걱정되시죠? 이게 노무사 수험생들 간에 이걸 브리타라고 부릅니다. 브리타가 뭐냐면 전 처음에 브리타 그러길래 무슨 정수기 브리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불의타. 생각하지 못했었던 급습을 맞는 단어인데 이게 한국식 한자어가 아니고 일본식 한자어를 이렇게 조합해서 쓰는 시험 치는 사람들 간에 쓰던 약간 단어 같은 거예요. 한 번씩 판례에 나온 적이 있는 단어인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온다. 그래 보통 브리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준비를 안 한 거를 시험에 낸다는 수준이 아니고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다 준비를 안 하는 내용인데 나오는 게 바로 브리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험생 입장일 때는 이게 브리타가 나오면 어떡하지?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브리타가 나온다. 나만 못 쓰는 게 아니라 다 못 쓰거든요. 그래서 브리타를 가지고 시험에 매달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합격하기 위해서는 A급과 B급의 위주로 시험을 A, B급, C급의 문제가 있다고 치면 A급과 B급을 가장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브리타는 C급도 아닌 거죠. 거의 저 뒤에 아무도 모르는 그런 내용이 이제 C급이거든요. 근데 수험 공부를 하다 보면 B가 나오면 어떡하지, C가 나오면 어떡하지, 브리타가 나오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는데 일단 수험생 마음가짐으로는 A급 확실하게 챙기고 B급도 챙겨갈 건 챙겨가고 C급은 나오면 방어한다라는 개념. 그다음 브리타는 약간은 마음속에서 약간 떠나놓는 그런 마음가짐이 수험생화를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C급이나 브리타까지 챙기다 보면 결국 A랑 B에 소홀할 수밖에 없거든요. 중요한 게 나왔을 때 나도 잘 써야 되는 거죠. 거기서 득점을 못하더라도 점수를 뺏기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브리타나 C급 이런 다른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이제 다른 법률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사노무관리론과 행정쟁소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통 과목이고요. 이제 선택 과목은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하시면 됩니다. 3차 면접 시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떨어지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2차까지 확실하게 합격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노무사가 되고 난 다음에 고민을 해봤어요. 왜 노무사 시험이 어려울까? 내지는 왜 다른 전문 자격증 시험이 어려울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사고방식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귀납적 사고방식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현상을 보고 이런 경험이 누적이 되면 사람은 저런가 보구나, 세상 일은 저런가 보구나 하면서 약간 세월을 살면서 경험적 데이터가 쌓여서 얻는 진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일반적으로 귀납적 사고방식을 통해서 살아요. 뭔가 관찰하고 경험하고 거기서 겪었던 내용으로 어떤 스스로의 철학이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 법률은 완전 반대예요. 먼저 연역적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무언가 하면 법률이라는 아주 명확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완전하게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 첫 번째, 연역적 사고방식을 갖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살아온 방식하고 반대잖아요. 그런데다 그거를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만 그 다른 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거는 노동법적으로 시험에 출제될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여러분께 익숙한 일일 것 같아서 뉴스를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자, 여기서 보면 택배기사가 분류 도우미를 고용하라고 회사는 얘기하는데 택배기사가 비용을 대야 하니까요. 많게는 50만 원에서 적게는 30만 원의 고용 비율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뭔가 정부에서 내지는 기업 다른 측면에서 택배기사가 일이 힘들면 그래 사람 구해라고 말은 하면서 그 비용은 지원해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먼저 노동법을 배우지 않은 상황이라면 누가 좀 지원 좀 해주지, 내지는 택배기사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내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노무사로서 바라보는 면은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택배기사, 이 사람은 근로자인가?
그것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노동법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로자라면 노동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근로자가 아니라면 그 다음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는 행동인 거죠. 노동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민법이라던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번 예시로 한번 해보면 택배기사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하면 직업을 물분을 하고 사업 또는 사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법률 용어에 나와 있지 않지만 판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용자, 즉 회사와 근로자 간에 종속적인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위아래 회사가 어떤 업무 명령을 하면 근로자는 거기에 종속돼서 업무 명령을 받아서 일을 한다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택배 기사는 예를 들어 땡땡 택배라는 게 있고 택배 기사가 있을 때 이게 마치 겉에서 보기에는 택배 회사와 택배 기사 간에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 즉 뭔가 사업자 등록증을 놓고 본인이 일한 만큼 월급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서 아무리 살펴봐도 종속적인 관계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냥 엄밀히 따지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갑을 관계 이 정도만 볼 수 있지 노동법상의 종속 관계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택배 기사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니면 노동법도 적용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노동법의 내용이 아닌 민법상 도급이라던가 다른 부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사안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연역적, 일단 노동법이 머릿속에 쫙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오기까지가 어려운 거죠.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사례를 보는 거는 한 3에서 5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 자격증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말을 하면 이런 자격증을 딸 수 있을 만큼 성적이나 시험 성적이 안모를 갖추게 됐다면 노무사로서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입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만큼 그만큼 저를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될 수 있겠죠. 그게 전문직의 장점이니까요. 그래서 전문직이 노무사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직이 어려운 이유도 어떤 특정한 이론, 즉 법률과 같은 일반 규칙이 있고 그거를 세상 모든 사례에 적용을 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칠 때 좀 2차 시험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마인드를 갖추는 것 자체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려운 점은 바로 이 하얀 종이입니다. 이게 바로 2차 시험 답안지인데요. 시험을 치게 되면 보통 15페이지짜리 이렇게 답안지를 하나씩 배부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그냥 흰색 종이에 줄만 이렇게 있고 하나 줄만 쫙 그어져 있는 흰색 종이에요. 이거를 15페이지를 채워야 돼요. 물론 15페이지 다 채우지 않아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노동법 같은 경우는 최소한 7에서 8페이지, 행정쟁선법이나 인사노무관리론 같은 경우는 최소 11페이지, 12페이지씩은 이걸 채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시험에 한번 응시해서 합격하시는 최종 2차 이상 합격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15페이지 이상 다 써요. 즉 그 말은 이 하얀 종이를 글로 채울 수 있을 만큼 머리에서 뭔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불행히도 우리는 이때까지 학교에서 시험을 치면서 대부분 객관식 시험을 많이 쳤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 손으로 쓰는 시험을 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뭔가 답안지를 하얀색 종이를 던져주면서 꽉 채워와 라는 시험보다는 칸을 메꾼다던가 아니면 한 3줄에서 4줄 적는다던가 이런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글을 많이 적는다 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예를 들어 50분이면 50분, 100분간에 굉장히 많은 양을 적어야 하는 정도의 양을 써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넣는 것도 어려운데 빼는 건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지에 익숙해지는 것 자체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예를 들어 글을 많이 쓰는 어떤 특정한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빠르게 쓰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게 한 100분간 15페이지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그냥 아무 책이나 하나 펼쳐서 이 답안지에 놓고 한번 써보시잖아요. 그냥 책을 보고 쓰면 한 100분 동안 써도 10페이지 이상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은 답을 알아도 그냥 보고 쓰면 10페이지 못 적는다. 그 말인즉슨 보고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인출을 해야 100분 동안 15페이지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답안지를 보는 것보다
머릿속에 있는 걸 꺼내는 게 어려운데 그걸 더 빨리 꺼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답안지, 이 형식에 맞춘 답안지를 쓰는 것이 굉장히 많은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정확한 답안지의 스타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이 채점을 하시는 분들은 법학과 교수님이라던가 아니면 경영학과 교수님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채점하는 논문 스타일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맞다고 하더라도 채점자가 익숙한 스타일로 답안을 현출해내야만, 꺼내야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똑같은 답안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답안지가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익숙한 답안지와 생소한 답안지가 있다면 채점자도 인간인데 좀 더 익숙한 답안지에서 좀 더 빠르게 읽고 점수를 잘 줄 확률이 높죠. 만약 완전 프리스타일대로 적게 되면 수험생 입장에서 조금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점위원이 익숙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키워드를 적을 수 있도록 답을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드는 만큼 2차 시험 준비를 할 때도 이 부분, 즉 이 답안지를 어떻게든 잘 많이 써내는 연습을 하는데 주안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글만 읽어가지고는 2차 시험에 합격하기 어려워요. 그다음에 2차 시험 노하우라고 이제 제가 한번 정해봤는데요.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하든 간에 합격할 때 표준 점수에 큰 차이는 없어요. 그 말은 내가 자신 있는 과목이 있다면 그 과목 그냥 밀고 가시는 게 최대한 수험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뭔가 나는 여기 있는 세 과목하고 그게 자신 있지도 않고 잘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이 과목의 특성을 한번 비교를 해서 시험을 쳐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경영조직론 같은 경우에는 수험생이 60% 이상이 선택하는 과목입니다. 그만큼 풀이 넓고 풀 안에서 어떤 시험의 편차나 범위에 따라서 점수를 너무 지나치게 적게 받거나 지나치게 많이 받을 일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안정적으로 점수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다만 경영조직론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양이 좀 많은 편이에요. 노동경제학 같은 경우에 수험생이 한 15% 정도가 선택하는데요. 가장 큰 장점이라면 범위가 가장 짧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학 중에서도 미시학 경제, 미시경제 중에서도 노동경제학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경제학의 특성상 나 이거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어려운데 난 그래프 못 그리는데 표 못 그리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많이 못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고 노동경제학을 통해서 예전에 많은 합격생이 배출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거와 같은 이유로. 그래서 노동경제학에서 요즘은 좀 난이도를 좀 조절하는 편입니다. 즉 난이도를 좀 높이는 거죠. 양이 적은 대신에.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수험생이 약 25%가 선택을 하는데 일단 과목 자체가 범위가 넓고 어려워요. 근데 그 말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과목의 특성상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숙달만 되면 높은 점수,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성향이나 본인의 익숙한 거에 맞춰서 2차 시험 과목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2차 시험에 관한 노하우를 제가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담아봤어요. 이 수험 공부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말이 있어요. 리갈 마인드? 이 리갈 마인드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치 처음부터 이 리갈 마인드가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처럼 수험생들 간에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죠. 한두 명 정도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기보다는 결국은 이 법조문을 암기를 하고 체화를 통해서 연역적 사고가 돼야 리갈 마인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노무사로 합격은 했지만 노무사를 합격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실무를 통해서 한 6개월 근무했을 때가 그 앞에 있었던 모든 수험 기간에 있었던 그 내용을 흡수한 것보다 더 빨랐거든요. 그 말인즉슨 뭔가 체화가 되고 계속 트레이닝을 하면 더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시험 기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라고 본다면 이건 최소 1년 이상이 필요한 장기간 레이스예요. 그래서 체력 관리랑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소 가끔씩 1차를 3개월 만에 합격하고 4개월 만에 2차를 합격하고 이런 전설 같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은 그냥 전설 같으신 분들이고 그냥 수험적으로만 생각해 볼게요. 12월에 공고가 떴어요. 영어 준비하죠. 1차 시험 3월에 응시해서 1차 봐요. 그리고 2차 시험 봐요. 그것만 해도 벌써 9개월이에요.
근데 뭐 그 전에 준비하고 한 해 떨어지고 다시 준비하고 기본 2년, 3년, 4년, 5년 쭉쭉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기간 레이스이기 때문에 체력 관리랑 멘탈 관리가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다 보면 와, 이 많은 판을 어떻게 외울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 못 외워요. 다 못 외우고 그대로 책에 있는 것만큼 똑바로 바꿔넣기 힘들어요. 한두 개 정도는 외울 수도 있죠. 근데 결국 못해요. 그러니까 중요 키워드부터 차근차근 외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공부가 안 될 때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공부는 원래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잘 된다는 느낌이 드는 날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안 돼도 본인이 세운 양을 꾸벅꾸벅 채워서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계속 할지 말지 고민이 되시거든요. 근데 뭐 옆에서 가족이 뭐라고 하고 뭐 주변에서 뭐라고 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결국 합격하면 승리입니다. 결국 본인이 결정을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포기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들었거든요. 근데 포기하는 것도 계속하는 것도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인에게 스스로 한번 살펴보고 내가 계속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다면 얼만큼 더 할지를 한번 정해놓고 하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 노무사가 되는 방법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그리고 수습 교육까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많은 궁금증이 해소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노무사 시험을 응시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화이팅! 힘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